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월요일인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월요일입니다. 최장 열흘 동안의 연휴가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니만큼 힘내고 이제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또 비가 이렇게 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달력을 또 한번 열어보시면서 또 언제 이렇게 쉬나 찾으셨을 텐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쵸? 최장 연휴가 12월 25일이 목요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면 또 쉬는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연말까지는 내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활기차게 월요일 행복한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코스피 더 오를까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코스피가 3,600선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네, 기나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지난 10일 개장을 했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3,600선마저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마치 연휴 기간에 응축돼 있던 투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처럼 대단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인공지능 투자와 수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북돋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들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전체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4,4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31조 원이 늘어났고요. SK하이닉스는 42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시가총액 약 23조 원이 늘었습니다. 높은 환율 부담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홀로 1조 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증시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는데 변수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건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날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 7개 기술 대형주의 시가총액 하루에만 총 7,700억 달러, 1,100조 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될 우려, 또 한미 관세 협상도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는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오는 14일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상승세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놓는다면 추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당초에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2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물가 지표이니만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모습이고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생활고 겪는 자립 준비 청년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먼저 이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자립 준비 청년은 이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들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중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2.2%는 지난 1년간 자주 그랬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23%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10.4%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들의 약 66%는 연락하고 있는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약 76%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고요. 비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은 약 21%에 달했습니다. 네, 이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이 자립 준비 청년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취업 중인 비율을 따져보니까 43.1%였고요. 아르바이트 중인 비율은 7.1%였습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청년의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은 170만 9천 원이었습니다. 또 자립준비 청년의 98.2%는 보호 종료 당시에 자립정착금이나 후원금 등을 합쳐서 평균적으로 883만 3천 원을 받는데요.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금액인 게 맞죠. 실제 조사 결과 약 30%의 자립준비 청년은 이 생활비나 학자금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고요. 6%는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것은 경제적 지원이었고요.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생계와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보호 종료 이후에도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아야 되겠네요.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최대 33배 격차입니다. 이게 그냥 3배도 아니고 무엇이 이렇게 33배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지역별 격차입니다. 지난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4,020만 원이었고요. 반대로 가장 저렴한 곳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대로 제일 비싼 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특실요금이었고요. 120만 원은 전북 군산의 한 일반실 요금이었습니다. 또 일반실 요금 상위 10곳 중 7곳은 서울 강남구에 몰려 있었는데요. 상위 10개 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 1,260만 원으로 하위 10개소 평균 150만 1,000원보다 약 8.4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하위 10곳 중 6곳은 공공산후조리원이었고요. 평균 요금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같은 와. 2주 이용인데 어디는 4천만 원이 넘고 어디는 120만 원이에요. 어이구, 이거 뭐 격차가 너무 큰데. 근데 산후조리원 자체도 줄어든다면서요, 이제? 네,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산모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긴 하지만 전국 조리원 수는 2021년 하반기에 519개소에서요. 2024년 하반기에는 460개소로 줄었고요. 같은 기간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은 355만 원으로 몇 년 사이에 100만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산모들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리원을 선택할 권리조차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에 불과해서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이 남편분들은 참 이게 거길 못 보내면 또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내도 그렇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예.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홀로그램 경찰관입니다. 네, 홀로그램 경찰관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영국 공영방송 BBC가 한국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홀로그램 경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서울 중구 저동 3공원에 설치된 3D 홀로그램 경찰 안내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BBC는 실제 사람 크기의 홀로그램 경찰관이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야간에 술집들로 인해 붐비는 서울 중심부 공원에 설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홀로그램 경찰관은 170cm 중반의 키에 정보 차림으로 등장해서
이 지역은 지능형 폐쇄로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경찰이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라는 음성 멘트를 반복한 뒤에 사라졌다가 2분 뒤에 다시 나타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자동으로 송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경찰관을 모델로 해서 만든 홀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두운 밤거리에 좀 이렇게 긴장되고 이러는데 경찰관이 딱 나타나서 그런 안심되는 말을 해주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를 줄이는데 네. 이게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상당히 컸습니다. 실제 이 공원이 이제 음주나 뭐 주치폭력이나 소란 등으로 인해서 신고가 잦았던 곳이었는데요. 설치 이후에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이 범죄 발생 수를 분석해 보니까 설치 전 같은 기간보다 공원 반경 내에 뭐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로그램 경찰관의 존재만으로도 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인데요. BBC는 이 공원이 유흥시설이 밀집해 야간 범죄 우려가 높은 곳이라며 이런 기술을 활용한 치안 강화 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다른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이례적인 치안기술 도입 사례에 주목했는데요. 일본 해외 누리꾼들은 이게 미래의 기술이다, 미국에서도 곧 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높은 관심과 호평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모닝픽이었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역시나 비 소식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문단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새벽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꽤 많은 양이 예상되니까요. 큰 우산 챙겨주시고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은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전북에,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많게는 12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 80mm 이상,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도 최대 70mm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최대 50에서 60mm로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이 17도로 중부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6도, 제주 29도로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리고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소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자동차 소식입니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TV나 인터넷, 뭐 신문을 통해서 뭐 광고를 한다거나 또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승 행사를 열기도 하죠. 자동차 관련 문화나 예술을 지원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케팅 트렌드 가운데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네. 오리지널 발음을 네.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마케팅. 예. 예, 이 스포츠는 그 자체로서 도전과 열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브랜드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예, 요즘은 단순한 경기를 뭐 후원하고 뭐 이루는 차원을 넘어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브랜드 스토리 자체를 스포츠로 말하는 시대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닌데요. 스포츠는 TV, SNS,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이 엄청난 노출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경기 후원을 넘어선 이 브랜딩 투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대별로 공략할 수 있는 요 층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네. 젊은 세대들은 e스포츠,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구하는 반면에 이 중장년층들은 골프나 양궁 뭐 이런 스포츠들을 좋아하고 또 자동차 회사라면 모터 스포츠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하게 이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스포츠를 골라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종목 선택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즐겨 보시는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기술뿐이 아니고 기술과 감성을 함께 팔아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가 소비자들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미리 이제 알아보고 네. 스포츠 마케팅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는데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한대요? 자, 먼저 눈에 띄는 곳이 바로 국내 자동차 기업 K사입니다. 이 K사는요, 뭐 전통적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 젊은 세대를 겨냥한 e스포츠 후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인기 게임 리그 LOL 챔피언십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 운전의 긴장감과 e스포츠의 몰입감 두 감정을 하나로 연결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한 거죠. 네, 또 이 K사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의 공식 후원사이기도 한데요. 이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속도, 집중력 이런 것들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테니스와 자동차를 연결시켜주는 핵심 요소이기도 한데 네. 스포츠가 가진 이 정밀함을 통해서 K사는 세련된 기술력과 퍼포먼스를 가진 기업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K사의 스포츠 마케팅은 젊은 에너지, 감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네, 이 스포츠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키워가는 자동차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면요, 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뭔가 이미지를 바꾸고 또 공들인 또 다른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자, 또 다른 국내 자동차 기업 K사도요.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역동성과 열정을 통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 자신감과 즐거움을 전달하려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자 골프 대회 오픈입니다. 자, K사는 4년째 이 대회를 후원하면서 우승자와 홀인원 선수에게 자사 차량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K사는 해외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덤을 자랑하는 호주 풋볼 리그 AFL이라 그러죠. 네. 이 AFL과 스폰서십을 체결해서 SUV 중심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경기 중 브랜드와 차량을 노출하고 이 선수들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현지 판매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진작부터 이걸 알아보고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한 기업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 바로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인데요. H사는 무려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한 종목, 양궁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단일 종목 후원으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H사는 최근 국내 최고 수준의 양궁 대회를 주최하면서 국가대표 선수와 상비군 등 2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세계대회 운영 방식을 도입해서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가까운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생각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네. 이렇게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펼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세계 무대를 보더라도 우리 양궁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런 지원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승승장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대회 규모뿐 아니라 상금도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자, 우승자에게는 1억, 와우. 총 상금 약 6억. 와.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상금 일부를 연구비로 지급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자, 또 H사는 여기에 기술력까지 더했습니다. 바람, 습도, 조명 같은 경기 변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훈련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훈련 보조 로봇을 도입해서 선수들이 언제든 실전 같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세계적인 대회를 대비한 훈련에도 활용되고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H사는 이 양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과 전시 공간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양궁을 생활 스포츠로 확장하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미래의 한국 양궁을 이끌어갈 양궁 꿈나무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 지역
초중학교 이 양궁부 학생들을 에스코트 퀴즈로 초청해서 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요 입장 장면이 아주 큰 호응을 얻기도 했죠. 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이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은 지난 세계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10연패, 와. 남자 단체전 3연패, 이야. 그리고 혼성 단체전 2연패를 달성하면서 세계를 아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남녀 개인전 금메달까지 더해서 세계 양궁 역사상 최초로 5개 금메달을 휩쓰는 이런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죠.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인데 기업과 이 스포츠 정신이 또 맞물려 가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첫 번째 함께할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킥라니. 킥라니? 킥라니. 그게 뭔 라니? 이게 뭔 라니라 킥라니. 싶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전동 킥보드란 말 들어보셨고 고라니 들어보셨죠? 이 둘의 합성어가 바로 킥라니인데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킥보드를 우리가 고라니처럼 튀어나온다 그래서 킥라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킥라니와 관련된 황당한 사연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연 이겁니다. 거리 위 무법자 킥라니를 아시나요? 자, 어찌된 사연 이제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얼마 전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 보고 사고가 날 뻔한 이후에 제 철칙은 안전운전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약속 장소가 여기 들어가면 내 다리, 나 죽어. 이 뭐야 이거? 어머 학생 괜찮아요? 아니 아주머니 거기서 그렇게 급하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운전을 곧다우로 하세요? 말이 심하다 학생. 아니 아저씨야 학생이야. 학생이에요, 학생. 아무튼 학생. 아니 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내가 놀래서 다친 데는 근데 없어요? 아니 뭐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신명감수했네. 아니 저기 학생들 여기 일방통행이야. 그럼 역주행해서 오면 안 되지. 그리고 막 내 차 긁힌 거 봐봐요. 일단 전화번호 교환하자고. 견적 나오면 내가 연락 줄 테니까 전화번호 좀 줘봐봐요. 그렇게 견적이 나오면 연락 주기라고 학생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박수림 씨 휴대폰이죠? 아우 다짜고짜 목소리 크다 진짜. 네 제가 박수림인데요. 저 재용이 엄마인데요. 재용. 그 아저씨 같이 생긴 학생. 학생 어머님 되시구나. 아유 마침 전화 잘하셨어요. 제가 카센터 들어가서 수리 좀 받아볼 참이었거든요. 카센터요? 아니 지금 우리 애가 다쳐가지고 집에 돌아왔던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아니 그건 일방통행길에 갑자기 학생들이 튀어나오니까 제가 멈추니까 학생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 넘어진 거지. 아니 그리고 학생들 헬멧도 안 썼어요. 킥보드 그렇게 타고 막 일방통행길 막 그렇게 다니면 안 되죠. 역주행한 거예요. 아니 전 그런 거 모르겠고 어머머. 자동차가 당연히 조심을 했어야죠. 전방주식은 몰라요? 경찰에 신고 접수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야 도대체.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걸까요? 피해 학생의 부모는 전동 킥보드는 역주행 그런 개념이 없다면서 애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한 건지 정말 억울합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 도로 이런 위에 사고 보면 많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고가 났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사연은 이제 한 너튜브에 제공된 영상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A 씨가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오른쪽 끝에서 갑자기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으로 달려와서 부딪혔다. 네. 이런 얘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 영상을 보면 헬멧을 쓰지 않은 학생들이 역주행으로 달려오면서 보시죠. A 씨 차량을 보고서 급하게 이 전동 킥보드를 집어 던지고 몸을 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A 씨 얘기에 따르자면 이 사고가 난 이후에 학생 부모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그 부모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갑자기 튀어나온 건 당신 차량이다. 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접수를 해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분명히 역주행을 했던 것은 그쪽 퀵보드 아이들이었고 그런데 그게 왜 내 잘못이냐 그랬더니 부모 얘기가 이렇게 얘기됩니다. 전동 퀵보드는 역주행 개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A 씨가 분명히 차에 부딪혔던 건 그 퀵보드였는데 그걸 다 내 탓으로 돌리니까 나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이 어머니의 주장은 전동 킥보드는 역주행의 개념이 없다라고 했지만 네. 제가 도로 상황으로 보기에는 일단 학생들이 헬멧 안 썼고요. 도로에는 역주행으로 온 건 맞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했고 이건 차주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패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잘못했다면 O, 아니다 차주가 잘못했다 하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설날 때만 우리 같이 네. 통일됐었죠. 아니, 설 인생이 지났다고 너무 또 이제 부정적이야. 의견이 갈라지네. 보세요. 전동 킥보드는 차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헬멧 안 썼습니다.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써야 돼요. 오토바이도 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헬멧 안 썼죠. 그리고 역주행한 거 맞습니다. 이건 엄연히 학생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2명 탔어 또. 네, 그 수임 씨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전동 킥보드가 몰고 있을 때는 자동차로 간주가 되는데 이게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면 보행자의 몰고 책임이에요. 있었는데? 몰고 아니, 들어왔잖아. 그건 이거는 딱 봐야 돼. 이거는 진짜 이 법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거기서 이렇게 던졌잖아. 딱 내렸잖아 거기서. 아 말도 안 돼. 보행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거 법의 관점으로 알아봐야 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이런. 어쨌든. 역대 그 장 기자님을 만난 일에 가장 억측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대상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막을 도리가 없는 데다가 지금은 누가 봐도 헬멧의 문제, 도로에서 역주행의 문제, 더군다나 2명이 함께 탄 문제, 이 친구들 면허는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면허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모든 잘못은 오히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그 친구들 안 다쳤는지 그건 좀 걱정이에요. 같이 괜찮은가 보더라고. 저 이거 그냥 동그라미로 바꾸면 안 돼요? 늦었어요.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두 분 전문가 변호사 두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쵸? 그렇죠. 학생들의 잘못이. 그렇구나. 실제로 학생의 과실이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뭐 명백해 보이는데요. 그 학생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갑자기 튀어나왔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사실이지만 역주행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과실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전방주시. 자, 아무리 진짜로 앞을 잘 주시하고 가도 이런 경우를 누가 피할 수 있어요? 맞아. 네, 갑자기 그러니까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했어도 그 누구도 저기서 역주행으로 아우. 킹라니가 튀어나와서 내 차에 갖다 박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과실 여부에 따라서는 무조건 이거는 아이들의 책임이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얘기가 나온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킹라니가 타고 다니는 저 물체 저게 차량이냐 아니냐? 뭐 차량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맞아요, 들어가야 될 것 맞아요. 같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차량이랑은 다른 개념이긴 해요. 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주행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주행이 하면 안 되고 오토바이처럼 일방 도로에서 막 다니고 그런 것도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운전자 측에선 과실이 없는데 이제 억울하잖아요. 왜? 차가 파손되거나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조금은 아나무인적으로 나오는 부모한테는 일단은 보험 처리를 받으세요. 네, 보험에 들어있는 거 보험 처리를 받으시고 보험사가 그쪽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끔. 근데 또 여전히 억울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험사에 지불하는 자기 부담금은 또 별도로 이 부모 측에 민사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지막 용용 죽겠지식으로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요. 맞아. 이렇게 나와. 형사 미성년자인데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형사 미성년자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 정도로 보여진다면 14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요, 전동 킥보드나 뭐 전동 휠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사고들도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통계를 보면은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이 건수가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보면 445건에서 2022년도에 조금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2024년도에 448건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요 한 건에서 5건까지 있었고 부상자는 매년 400~500명 수준입니다. 집계가 된 사고만도 이 정도이고 실제로 크고 작은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앞서 킹란이 새벽에 주셨잖아요. 아침부터 이 분노가 좀 유발되실 수 있는데 이 킹란이 관련한 사고들이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영상으로 함께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저기 불식 타고 다녀. 근데 저건 뭐예요? 링걸. 웬일이야. 수행 맞고 맞으면서 가는 환자복 입었네. 맞습니다. 실제 영상에 보면은요, 앞에 탄 남학생은요, 한 손으로 휴대전화 통화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한 손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거고, 뒤에 탄 이 사람은 환자복 입고 있죠. 네. 또 왼손에 들고 있던 것은요, 링거를 맡고 있는 링거봉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링거봉은 손에 들고, 앞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한 손에서 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묘기 대행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상도 함께 좀 살펴보시죠. 지금 이 저 앞에 봐. 영상은 앞에 지그재그 달리는 거 봐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려고. 지금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전동 킥보드 탄 남성이 뒤따라오는 택시 앞에서 태권도 고개 하고 운전을 발레하는 합니다. 거기다 지금 왼발 발길질하는 모습까지 보이시죠?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가자 한 발을 들고서 위험하게 오히려 야구르지 이런 아유, 모습을 보이기도 정말 합니다. 위험하게 진짜. 헬멧도 쓰고 있지 않아요. 도로에 중앙선까지 넘어가면서 아찔한 주행을 하던 이 남성, 영상을 촬영한 이 택시 기사가 너무 위험하다 하니까 오히려 욕설까지 나옵니다. 아니, 도로에서 저런 행위 하는 거는 이 본인도 위험하지만 이게 타인도 위험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 그렇죠. 엄연한 불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영상들을 보면은요, 2명이서 전동 킥보드 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명만 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둘이 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멧도 쓰지 않고 있어요. 이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만약 돌불이라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은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다른 보행자와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이 원동기 자전거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 공유 킥보드는 대여를 해서 타는 건데 이 대여를 할 때 이 면허 확인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측면을 악용해서 청소년들도 면허도 많이 타고 없이 다녀요. 무분별하게 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진도 함께 좀 살펴보시죠. 와. 뭐야? 얘기가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거 아이들 타는 그 차 아닌가요? 근데 저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저걸 밀고 있단 말이에요. 밀고 가는 거야? 저도 지금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잠깐. 이 한 용인의 신축 아파트 단지 후문 입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네. 아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성인 남성이요. 유아용 전동차에 연결된 그 보드 위에 올라타서 킥보드처럼 타고 있는데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딱 아이고. 포착이 된 겁니다. 아니 저도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저도요. 아니 보기만 해도 너무 위험해 보이고 사실 저 정도 아이면 자동차를 타도 뒷좌석에 이제 카시트에 앉아야 되는 그렇지. 나이거든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자동차냐 아니냐, 뭐 아니라면 무엇이냐 이런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우리가 이거는 차는 아닌데 이게 뭐 도로교통법 적용 받나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킥보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맞아요. 있고, 뭐 50cc 이하의 작은 어떤 원동기 장치 그리고 뭐 자전거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그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도 취득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건 해야 되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헬멧을 착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운행을 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가는 도로가 아니라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맨 가해 측의 도로로만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법의 사각지대라는 거죠. 네. 이게 아이가 타고 전동으로 가니까는 가기는 가요. 근데 이게 법에 규정된 뭐 예를 들면은 PM 뭐 자전거, 뭐 원동기 이렇게 규정이 없이 이게 완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 완구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에 막 이렇게 갑니다. 또 문제를 삼아요? 그러면 법이 어디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꼭 법에 없다고 사각지대라고 그러면은 도로 한가운데 8차선에서 막 썰매 타고 다니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썰매 타고 다니면서 왜 썰매 타세요? 법에 썰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완구.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완구로 들어가고 뭐 어떤 법에 특정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법원에서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혹시라도 이런 정말 이거 위험천만하잖아요. 일단 그럼요. 행동 자체가. 아이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에 이거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술 마신 다음에 그냥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다. 많이 타. 네.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음주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나 음주했으니까 차는 두고 킥보드 전동 탈래. 킥보드를 타고 밤에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음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했을 때 이 전동 킥보드 운행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란 생각이죠. 내가 운전은 못해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는 건 된다?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처벌됐던 사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면 말 그대로 면허는 당연히 취소고요. 만취 중에 만취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단속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0.1%가 넘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딱 음주 측정에 걸려서 뭐 벌금 2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데 만약 전동 킥보드로 음주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사람들을 그래, 사고 나면 어떡해. 다치게 한다면 이 당연히 벌금이나 이 처벌의 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0.1%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보행자를 쳐서요. 아이고. 보행자가 전치 3주 이상의 어떤 상해를 받은 경우에 벌금 700만 원이 실제로 선고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보통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비슷한 건지 혹은 좀 다른지 그게 궁금해요. 솔직히 좀 제가 봤을 때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한 거에 대한 또 일리도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몰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충격을 하거나 했을 때의 정도와 이제 킥보드의 정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본인이 더 위험한 것도 또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떤 그 정도가 그 법적 제재 정도가 조금 더 경하긴 합니다. 경하긴 해서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혹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났다. 그래서 누군가 다치거나 뭐 사망에 이르거나라고 하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그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술 취했으니까 이거는 음주운전을 피하는 길로서 나는 고라니를 타고 가야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되시기 고라니를 타고 간다고요? 이거 상식이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럼요. 걸 본인도 네. 알 거예요. 근데 전동 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이긴 한데 이게 잘못되면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나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다치거나 큰일 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죠. 네, 네.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게 계속 이러네요.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고요. 그리고 군인은 또 군인이 입는 바로 그 군복을 입게 되죠. 네. 이걸 우리가 모아 제복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만약 이 일반인이 이런 제복을 입고 이유 없이 입고 다닌다면 이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의경 외투 한번 입었다가 신고당했어요. 그 사연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밌고 볼거리가 많은데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인생의 낭만 아닐까요? 그렇게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제가 올린 사진과 글들이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행복한 기분까지 들었는데요. 그렇게 SNS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어머 자기야, 이거 자기 옷이야? 그 자기도 알지. 나 의경으로 근무했었던 거. 오. 그때 그 입던 옷인데 그 기념으로 그냥 갖고 나온 거야. 어쩜 너무 근사하다 자기야. 이거 입고 근무했던 거야? 내 가만히 있어봐. 자기야 나 이거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될까? 그게 안 맞을 텐데. 뭐 입으려면 입어. 요즘 이렇게 크게 입고 하잖아. 고마워 자기야. 나 금방 입고 돌려줄게. 이거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 좋아요 엄청 많이 받겠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의 의경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뒤 SNS에 게시했는데요. 반응이 좋을 거란 제 예상과 다르게 의경복을 입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사과문을 올린 채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수습된 줄 알았지만 얼마 뒤 여보세요. 네? 뭐 장애인 씨 되시죠? 네네 전데요. 누구세요? 여기 행복경찰서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장애인 씨가 얼마 전에 경찰 복장 입고 사진 찍었잖아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차 좀 경찰서로 출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분명히 그때 사과글을 올리고 사진도 다 삭제했거든요. 이거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글 평생 박제된다는 거 모르세요? 이거 조심을 하셨어야지. 어쨌든 경찰 복장 같은 거 일반인이 함부로 입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일단 서로 오셔서 조사 받으세요. 네, 끊겠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제 SNS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물론 경찰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경찰 제복 입은 제 잘못이 제일 크겠죠. 하지만 단순히 옷만 착용해서 사진 한 번 찍었을 뿐인데 이게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일일까요? 전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와, 이게 이렇게 되나? 요즘에 코스튬이라고 그래서 그런 뭐 다양한 옷 입고 거리에 나서고 또 사진 찍고 이런 많이 분들 하죠. 많이 보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의무경찰 외투를 입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게 돼요. 근데 이때 논란이 생깁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아니 이거 현행법 위반 아니냐 이런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이 A씨가 곧바로 이 게시물을 삭제했어요. 네. 근데 이후에 그녀가 이 의경 외투는 지인이 군복무 시 입었던 옷이었고 이 제복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무게를 내가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 가볍게 사용했다.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이 사안을 그렇게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어요. 의무경찰 외투를 입고 사진을 찍어서 이 SNS에 게시한 이 행위 자체가 네.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A 씨를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의경 외투를 입고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입건까지 한 건데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사진 한 장 올린 거 사진 한 장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법적인 처벌 받는 거죠. 법적으로 엄격히 보면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복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유니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복을 입었다는 것 그 자체가 공권력을 정당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기 때문이죠. 네네네.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경찰 제복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면 누가 경찰인지 맞아. 누구는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겠죠. 경범죄 처벌법에도 이런 부분 제복들을 함부로 입거나 아니면 그런 표장 같은 거 제출하는 거 못하도록 벌금 10만 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경찰 제복 같은 경우엔 보다 엄격하게 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 입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곧 할로윈 다가오잖아요. 네, 코스튬 의상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경찰이나 소방 제복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연에서는 입은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입은 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판매를 해야지 입지 뭐 그걸 다 만들어서 입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이제 제복을 착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판매를 한 사람도 법 위반이 되는데 경찰 제복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군 장구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몰래 좀 빼가지고 저기 뒤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면제가 되겠죠. 무슨 영화 촬영을 하는데 그 이제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거는 면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 암암리에 불법으로 사이트 개설해서 팔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입지 않았는데 입은 것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판매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면은 사실 진짜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뭐 국방부에서 인증한 뭐 그거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공권력 사칭의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코스튬 의상들 가짜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맞아. 모르겠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예. 근데 만약 이런 복장을 입고 가짜 경찰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최근에도요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한 50대 남성이 경찰처럼 복장을 입고 지하철을 돌아다니다가 검거가 됐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데 저 경찰 같잖아. 남성입니다. 이 경찰 의무 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있고 경찰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플라스틱 모의권총과 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휴대용 손전등, 무전기, 곤봉까지 소지하고 있고 웬일이야. 이 허리춤을 보면은요, 이 경찰이 쓰는 그 장구들이 말 그대로 다 달려 대롱대롱 있어요. 다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 꿀장착하셨네. 경찰복을 입고 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하.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와. 조사 결과 네.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저 경찰 장구들을 다 구매해서 이제 모아서 차고 다녔다고 하던데 이런 행동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 근데 그냥 저렇게 복장만 봐서는 저 경찰 사람 경찰인가 같아요. 할 것 맞아. 같은데. 보여요. 근데 이 신고한 분도 이게 경찰 무슨 계급장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 과도하게 찼어. 너무 많이 인형 달 그죠? 대롱 너무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건데. 근데 이분이 만약에 경찰을 사칭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엄청 되죠. 자, 보세요. 아까 그 할로윈 말씀하셨잖아요. 코스튬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그 코스프레 전당대회 막 이런 게 할로윈 날 열렸어요. 그래갖고 막 온갖 정말 코스튬을 입은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경찰복처럼 생겼지만 컬러만 비슷하고 근데 숏 미니 스커트야.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모자도 이렇게 막 베레모처럼 막 조금 실제 경찰은 좀 달라. 네. 이런 경우와 사실 우리 이 사연에서 너무 본 경찰 경우는 같았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네. 이 오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한 코스튬과 이거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될 게 이거는 단순히 경찰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사칭하는 공무원 사칭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와, 있습니다. 저거 많이 보세요. 달라졌어. 어머. 이거는 그 처벌의 수위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경찰 제복을 일반인한테 판매할 경우에는 뭐 1년 이하 징역 이런 거지만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누가 봐도 저거는 진짜 경찰 아니야? 경찰이 뭐 이렇게 많은 걸 차고 다니지? 저 퇴적원으로도 쏘고 곤봉으로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다 갖고 다니나? 라고 오인할 수 있으면 이거는 공무원 사칭죄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까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튬이라도 이 제복은 공권력의 상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어느 정도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 오늘은 어떤 얘기예요? 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위로는 결국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아래 있어도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면 각자 생활을 한다면 이건 어떨까요? 자, 오늘 복면 상담소 주제 바로 이겁니다. 여보, 집으로 돌아와요. 어떤 고민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결혼 45년 차 주부입니다. 제가 고민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와요? 지금 저기 지방에 계시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한 3년은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집에 오면 답답하대요. 그곳이 너무 좋고 공기 좋고 너무 그냥 확 그냥 가슴이 트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자기 그 월 2달에 한 번 가는 그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만 갈 때만 와요. 집에 와서 일단은 보고서 바로 또 가요. 잠도 안 자고 가고 명절 때는 하룻밤 자고 가요. 추석 때, 설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지금 노후에 이제 뭐 저도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양쪽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생각은 담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는 마음껏 흡연을 해도 되고 집에 오면은 흡연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가. 담배. 아직은 뭐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흡연도 그렇게 하고 또는 하는데 건강이 더 나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 하는 굉장히 이제 걱정되시겠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얼른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들필 거 아니에요. 필 데도 없고 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좀 건강도 좋아지고 담배도 좀 끊지 않을까. 어느 분들은 뭐 누구 어느 뭐 예쁜 마님이라도 있나 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자기는 도무지 못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는 거죠. 여기 와서 뭐 하고 시간을 보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제 70 중반이 됐으니 이제 그만 일도 정리를 할 때도 됐고 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좀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노후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그곳이 좋아서 그렇게 거기를 떠나지를 못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주제가 여보 집으로 돌아와요라길래 집을 나가신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돌아와 달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네요. 네, 사연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연자분처럼 요즘 보면요. 따로 살면서 각자 생활하는 이른바 조론을 택하는 부부가 네.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조론을 많이 선택하는 거죠?
좋잖아요. 아, 좋아, 좋아. 교수님 좋으신 것 같아, 진짜. 아니 뭐 그런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일단은 우리 사연자가 사이가 나쁜 분들이 아니라 서로 각자 간에 굉장히 좋은 서로를 염려하면서 그 삶을 선택한 점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이 부부는 상태가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만 최근에 이렇게 조론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 우리가 다 예측하는 바대로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이 집이 함께 붙어 있어야지만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제 우리가 길어진 노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길어진 노후 동안에 우리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24시간 서로 앉아 있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서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최근 많이 나왔던 자연인을 이렇게 추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내 남편이랑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각자 삶 존중 사회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가족들이 각자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고 자녀 세대들도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회도 내 자식도 그리고 내 자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각자의 삶을 향유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조론이라는 세계가 지금은 더 넓어진 세계 또 사실상 사회가 인정하는 세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한 세월이 길면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고 볶는 세월이 길었거든. 그러니까 따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서로의 삶을 한번 느껴보자. 네. 뭐 이런 취지인 것도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우리 주말 부부에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일 때문에 주말에만 만나는 그런 부부들. 신혼 때 특히나 그러면 더 막 애틋하잖아요. 그쵸. 같이 있다 떨어져 있으면 더 보고 싶고 어디야 보고 싶어.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랬었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45년이면 혼자 산 것보다 같이 산 세월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노후는 좀 같이 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남편은 시골에 가겠다고 그러고 떨어지려고 자꾸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고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남자 입장에서 이 남편의 그 입장을 좀 대변을 해드리자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고통이에요. 늘 나가서 일을 하고 막 했던 이랬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렇게 회사가 뭐 하다가 망해가지고선 집에 이렇게 며칠 있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9시 뭐 이렇게 되면 또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뭘 하더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되게 쓸모 없어진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밥 3끼만 축 내고 막 그런 삼식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막 가슴에 와서 박히고 내가 또 삼식이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가? 네, 뭐 이런 고통 때문에 그냥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뭐 자연이 좋아서 하여튼 일단 나가게 되더라고. 저도 막 신문 하나 들고 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일단 이 아내분께서는 아무래도 흡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파트라는 공간은 흡연이 자유롭지 않고 지금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껏 흡연을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흡연 문제일까요, 교수님? 흡연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누가 네. 봐도 뭐 사실상 어쩌면 끽 연의 문제가 아니라 끽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연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여기서 뭐 하냐? 내가 여기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조금 전에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생산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세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연들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부부가 사이가 괜찮은 부부예요. 이제 조론의 핵심은 별거랑 이게 다른 겁니다. 왜? 어쩌면 이 부부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서이자 동시에 자기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이 남편 없는 삶이 쉽지는 않고 또 이 남편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남편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 그런 것뿐이지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남편은 존재를 거기서 새롭게 발견한 거고 내가 할 일을 찾은 거거든요.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사연자의 얘기는 조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론하고 다른 게 서로 이제 다시
이게 만나고 싶어 하고 오. 또 별 문제는 없는 것 없어요. 같은데 네. 아까 말 끝에 그게 있었어요. 생활비도 좀 걱정이 그럼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남편분이 뭐 떨어져 계신 그곳에서 무슨 일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3년째 지금 수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쓰는 건 다 똑같아. 뭐 집세가 나가고 뭐 생활비 나가고 먹는 거 나가 식비 나가고 양쪽에서 돈이 다 나가. 근데 앞으로 지금 살라는 좀 남아 있어. 그럼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뭐 요양원도 갈 수 있고 막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목돈 나갈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되는데 양쪽에 돈이 나가고 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수입도 없는데. 아니 남편도 이 입장을 모르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남편 마음이 조금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그냥 아내한테 손 벌리고 아내한테 뭐 요게 좀 싫으신 게 아닌가. 자존심 때문에 네, 못하겠다. 그러니까 짐 되는 거. 내가 가족에다가 뭘 보태주거나 이러지는 못할 망정 짐은 되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짐 되기 싫은 마음이 이런 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담배만 네. 끊어도 담배값이 얼마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 짐은 되게 싫지만 어쨌든 생활비 나가는 거니까 네. 제 아내분 입장은 갑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죠. 거기다가 경제적인 압박 들어오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교수님 실제로 많은 황혼 이런 조론한 부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맞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언제나 돈이 왼수예요. 아유, 돈이. 우리가 뭐 돈이 넉넉하면 사실상 우리가 뭐 그 지방이든 어디가 됐든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노후가 딱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나가야 될 돈은 늘 한결같고 거기다 소비 습관이라는 게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공과금이나 이런 것처럼 나가는 걸 나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쓰던 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아요. 이런 생활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사실상 우리에게 제한된 이 재화, 곧 우리의 돈 가지고 지금 상황은 늘 쓰던 대로 쓰는 거 플러스 또 하나의 살림을 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아들 자취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은 그대로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분명한 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이렇게 답답하게 있다가 나중에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병원비 드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랩하신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는 아유 당신 집에서 나랑 있으면 되지. 남편은 그렇게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이런 갇힌 삶 속에 그래, 산다는 것 맞아. 자체가 나에겐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이긴 한데 이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조율을 해요. 네. 이 조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몇 대 몇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 집의 경우도 실질적인 조율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생각이 이러면 이제 아내가 내려가면 어떨까? 네, 남편분한테 이렇게 내려가서 같이 살면 어떨까? 네.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닌가? 아니 실제로 아내분도 같은 고민을 아주 깊게 했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굴이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완전히 고립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그쵸. 이따가 친구들도 만나고 여가 생활도 조금씩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앞에 바다만 쳐다보고 산만 쳐다보고 그러고 제가 이해가 진짜 있기에는 너무나 내 인생이 진짜 너무 아깝죠. 아내분도 여기에 이해돼요.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못 내려간다 맞아.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간 중간에서 어디 지금 상황은 뭐 누구 하나 양보하지 어. 않아요. 지금 내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떻게 해야 입장이신 건데 근데 저는 이 선택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이거 오히려 강압적으로 둘이 어딘가에 함께 있어라고 했을 때 더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지금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히려 거기 가면 내가 할 일이 없고 내가 친구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친구가 있어서가 있죠. 새가 친구야. 갈매기가 내 친구야. 그렇죠?
이게 서로 간의 생활 패턴과 이 노후에 대한 로망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보통은 복해백해를 많이 좀 권해요. 이 복해백해라는 게 뭐냐면 보케이션 인 베이케이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가도 잠시 쉴 동안에 그렇게 내가 원했던 다른 일을 임시 해보는 걸 보통은 복해백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 주중에는 서울에 좀 계시다가 주말에는 그래, 그렇게 남편인데 왔다 잠깐 갔다 가셔서 네. 그곳의 기쁨을 천천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곳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발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남편이 지방에 이틀 있다가 서울에 그렇게 이틀 서로 올라와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걸 조율을 해야 될 문제라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남편이 내려가셨고 거기서 집을 사셨는지 전세를 구하셨는지 월세를 구하셨는지 아니면 연세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내도 한 번쯤은 내가 주말에는 여기 내려가서 그와 함께 지낸다. 그리고 이 주말 생활이 조금 지내봤을 때 괜찮으시면 기간을 일주일에 3일로 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좀 살아보시는 방법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싶을 때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양쪽 집의 경제 규모를 다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집을 나는 서울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집 규모만 줄여도 어떻게 보면 지출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자체를 유지하면서 하기 어렵다면 생활 규모를 조금 줄여서 이런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는 방법, 그러면서 양쪽의 서로 인생은 구축하는 또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보통 어렵지만 많이 하시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남편을 뭔가 설득하는 게 좋은 건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원래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급한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남편은 하나도 안 급해요. 지금 급한 거 안 내거든요. 네. 남편이 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이 남편이 좋은 겁니다. 이 남자가 담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담배 평생 폈어요. 평생 폈던 거라 그럼요, 맞아요. 사실은 뭐 이 담배에 대한 걱정은 아내의 걱정 안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담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 담배 연기도 피더라도 내 옆에서 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남편은 움직일 기류가 전혀 없다. 진짜 그러니 그래 보여요. 아내가 나름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뭐 친구가 우리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친구들과 가장 만남이 적은 그 시점을 택하셔서 그 기간에는 남편하고 함께 계셔야 되는 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람이 몸이 멀어지잖아요. 마음도 정말 멀어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동네에 있는 흑다방 수다방에서 누구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람의 빈자리는 늘 또 다른 존재들이 파고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우려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된다 생각하시고 늘 정해진 그때에 혹은 급습하는 방식으로 내 남편의 공간에 늘 내 아내가 있다는 걸 동네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도 또 내 남편도 서로 간의 늘 존재가 언제 가도 그 사람의 존재가 낯설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꼭 가져야 된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네. 조론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것 이거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서로 살아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 꼭 확인하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연락하셔서 목소리 잊지 않게 그리고 자주 찾아가셔서 온기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가 낯설어진다 싶을 때는 이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굉장히 좀 빡빡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없는 사람 삶이 자연스러워지죠. 이거는 별거 혹은 서로 남남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잊지 마시고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또 자주 연락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존재 속에 내가 헝덩해진 존재가 아니라 늘 꽉 찬 존재로 들어가 있는 것, 그 삶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함께 늙어가는 법. 뭐 이런 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좀 있어요. 열어볼까 봐요. 배우고 싶어요. 아이고 여기까지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흐린 하늘과 함께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금 서울은 땅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새벽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는 있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쌀쌀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은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전북에,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많게는 12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 80mm 이상,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는 최대 7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최대 60mm 정도로 전국에 내리는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이 17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부산과 광주가 26도, 제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리고 전국에 비가 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긴 연휴 끝에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인데 바람이 또 이렇게 불고 비도 오고 이래요. 네, 앞서 예보 보셨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앞머리가 막 날리는 거 보니까 오늘 이 바람 심상치 않습니다. 크고 튼튼한 우산 하나 챙기시고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